제가 2017년인가 그 사회경제연대 포럼에 그 프랑스의 니오르에 가서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횡단성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횡단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횡단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횡단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수직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시작된 건 제가 보기에 그냥 시작된 이유가 있는데 자연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누군가 이거를 이해시켜주면 그것이 거짓이라도 뭔가 공포가 해소가 돼요. 공포 영화를 볼 때 언제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지를 미리 알면 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진실이든 아니든 모르지만 아무튼 설명을 해준 거예요. 비가 왜 오고 하늘에 놓으니까 비가 오는 거야. 계절에 바뀌고 돌마다 저 신이 깃들어 있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교가 시작된 거죠. 근데 종교가 그렇게 인간한테 긍정적인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중세에 들어서는 아무개타널로 인류를 이끌었고요. 정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책 동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나친 정치의 전문성이 우리 모두를 정치적 동물이 아니라 다른 걸 만들고 있죠. 정치의 전문성이 작동할 시대고 그 예술도 그리스 어원으로 따지면 테크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의 어원이. 근데 테크네 이거 뭐냐면 생산을 위해서 어떤 도구를 다듬는 인간의 손기술이 그 예술의 시작인데 계급사회가 되면서 지배 계급은 아트를 가져가고 그리고 피지배 계급은 테크닉을 가져가서 분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다양한 어떤 이런 그 전문성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인간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그 독일의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전문적 체계들은 인간에 위해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확대 재생산에만 몰입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치의 모습, 우리의 교육의 모습, 우리의 예술의 모습, 이 등등등 전문적인 사회체계들이, 전문성들이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얼마 전에 했던 촛불혁명은 전문성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성들이 있었지만 그 전문성들을 낮추고 옆에 있는 전문성과 횡적으로 손을 잡은 횡단성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맨 처음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있으면서 촛불 그 집회를 계속 참석을 했는데 초기에 뭔가 이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이 횡단성이 깨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DJ DOC가 수치인 분명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성주의 단체에서 이거는 여성 혐오 가사가 있으니까 무대에 오르면 안 된다. 어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초기에 갈등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집회는 여성주의 집회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목표가 있는 집회였고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와 그런 것들이 주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결정이었고 그 사피엔스가 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남성보다 저도 이제 아내하고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같이 살다 보면 확실히 여성들은 제가 인정하기에 남성보다 더 진화된 인류예요. 관계를 통솔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힘이 필요할 때는 남성들이 가부장제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유발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관계 능력이 더 뛰어난 여성이 정치가나 제국의 어떤 지배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가부장제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 근거가 전혀 없대요. 남성들이 더 우월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그 농경 시대 이후로 가부장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고 그 이유를 자기도 모르겠다. 왜 인간은 생물학적 근거가 희박한데 가부장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유발 하라리도 풀지 못한 숙제를 제가 풀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농경이 시작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19만 년 동안 모계사회였어요. 여성이 중심이 되는. 근데 19만 년 동안 모계사회를 하면서 남성들은 사냥을 하고 여성들은 채집을 하는 거예요. 식물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꽃이 피고 씨가 떨어지고 뭔가 이 과정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농경의 어떤 그 기초적인 그 정보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사냥을 떠나는 남성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이제 사냥 그만하고 농사 짓시다. 라고 하면서 서양에선 밀을, 동에선 쌀 농사를 시작했죠. 이게 에덴 동산의 신화가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여성이 남성한테 먹으라고 준 거죠. 이게 뭐냐면 농경을 제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그 이브가 쫓겨나면서 야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에서, 남자는 노동의 고통에서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근데 막상 농경을 시작해 보니까 이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농경을 하면서 인간의 개체수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인간의 생산력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 그리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누가 막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 전투력이 필요해. 그래서 남성들의 근육과 전투력에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에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가부장제를 허용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근육과 전투력이 필요 없는 시대인데 여전히 남성들의 권위와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미투를 통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좀 남성과 여성도 거버넌스가 필요해요. 협력이 서로 다르지만 제가 횡단성을 얘기한다고 모든 수직성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수직성과 횡단성이 적절하게 그 이제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왔고요. 인류가 그 진화한 건 똑같은 세포가 분열된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게 결합돼서 보다 진화된 인류를 만들었고, 뭐 음악도 그렇고, 뭐 우리가 발전해 온 건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핀란드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덴마크와 핀란드 갔다 왔는데 왜 거기가 교육 선진국이 됐을까라는 거를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는 북유럽은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넓어요. 인구 밀도는 낮아요. 10명이 들어야 될 나무를 5명이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명이 들어 막 힘든데 그거를 5명이 막 들고 있는 거예요. 땅덩어리는 넓고 인구는 적고 막 기후는 척박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결핍이 어느 날 그런 거죠. 제가 막 우리 여기 들고 있는데 제가 꾀를 부렸어요. 어느 날. 야, 너 꾀 부릴 거면 빠져. 그러면 이 5명이 들었던 나무를 4명이 들어야 돼요. 그죠? 너는 힘이 약하고 너는 뭐 몸이 불편하니까 빠져라고 하면 그걸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이 나무는 10명이 들어야 될 나무는 5명이 들고 있던 나무는 4명, 3명, 나중에는 1명이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핀란드에 가서 보니까 핀란드란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 핀란드라는 이 척박하고 넓은 땅을 잘 운영할지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공정과 평등을 고민해왔고, 그리고 교육이 그러한 어떤 사회를 거들기 위해서 작동해 온 거예요. 교육이 끌고 간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내면 전문가들이 안을 내면 그게 결정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이 안이 우리의 모두의 공정과 평등을 훼손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안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왼손은 거들 뿐, 슬램덩크에서 이제 주인공이 한 얘기인데, 교육은 사회를 주도한 게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거들고 있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핀란드나 덴마크, 북유럽의 교육을 보러 가는데 그 사회의 공정함은 보지 않고 사회를 가리키는 이제 손가락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교육 너무 문제가 있어. 저는요, 사회가 공정해지기 전에는 절대 교육은 정상화가 안 된다고 봐요. 아이들이, 그쵸? 저는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고,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만들까? 이 노력을 어떻게 교육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속감을 거둘까? 저는 이게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 들어갈 것 같은 어떤 이런 그 기아도 뺑글뺑글 도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너무 이렇게 횡설수설 중언부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점점 세상은 불확실해지고 있고, 그것이 정치인이든 아니면 행정이든 시민이든 아니면 아주 작은 아이든 아니면 은퇴하신 어르신이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기의 어떤 재능들이 있고, 그 재능들이 서로 결합해서 서로를 보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이 짊어지고 갔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교사 보고 나라를 구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책임과 어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짐을 마을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나가야 될 교육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지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